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불이 나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체국 택배 온라인 시스템과 금융 서비스가 멈췄고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각종 민원 시스템도 모두 목통이 됐습니다. 경기 양주의 한 찜질방에서 LPG 가스가 폭발해 28명이 중경상을 입고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 가을밤을 수놓는 불꽃의 향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이 중단되며 추석 연휴를 앞둔 대한민국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센터는 화재 한 번에 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정부 시스템을 집중 보도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소식으로 지난밤 발생한 화재 상황을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산조각 난 창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다리차에 올라탄 소방관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만 단단한 철제 창틀에 가로막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마비됐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던 중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고 내부에 있던 배터리 절반을 태우고서야 9시간 50분 만에 초진됐습니다. 물을 대량으로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 소화 설비로 진화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행안부는 업무 시스템 마비는 전산 장비 훼손을 우려해 647개 시스템 전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 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고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내부에 열기로 가득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국가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및 차질이 빚는 등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그럼 곧바로 불이 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기란 기자, 현재 불은 완전히 꺼진 겁니까? 네, 어제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에서 발생한 불이 21시간 45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5층이 불이 난 전산실인데요. 창문이 깨져 있고 건물 외벽 곳곳에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연기를 빼내려고 소방대원들이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깬 창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전산실 안에서 화염과 연기를 모두 제거해 완전 진화를 선언했는데요. 불이 잡혔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혹시 모를 재발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부터 전산실에 있는 불에 탄 배터리를 하나하나씩 밖으로 꺼내 수조에 담그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폭발이 처음 시작한 걸로 보이는 배터리 역시 수조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산실에 있는 배터리 양도 상당할 텐데 복구 작업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불에 탄 배터리가 384개입니다. 현재까지 200여 개를 밖으로 꺼내 수조에 담그는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발화 위험 우려로 하나씩 꺼내야 하는 탓에 작업을 오늘 안에 마무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소방에서 모든 작업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복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어도 내일은 돼야 언제쯤 복구가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금부터는 마비된 우리의 일상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우체국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뜩이나 배송량이 밀려드는 상황에 온라인 시스템은 마비됐고 금융 서비스마저 중단됐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정부 전산망 화재로 우체국 택배 온라인 시스템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물품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택배 기사들에겐 수취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택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배송 완료 알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배송이라든지 또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실시간 쌍방향 소통되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니까 상당히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택배 온라인 접수도 중단됐습니다. 우체국 현장 접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다음 주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서 하루 평균 160만 개 우편물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우체국 예금 등 금융 서비스도 먹통이 됐습니다. 우체국 뱅킹 앱을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우체국 ATM은 무용지물이 됐는데요.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마비되며 17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묶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불편을 들여 송구하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현금 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 자칫 우체국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주말을 맞은 공항에서도 피해는 이어졌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불가하다는 소식에 여행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급하게 실물 신분증을 챙겨야 했습니다. 각종 정부 사이트도 목통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국 14개 공항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을 준비해달라고 급히 공지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안내에 모바일 신분증에 의존하던 일부 여행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만 챙기려고 했던 친구라 그 친구는 이제 아침에 문자 받고 좀 급하게 다른 확인 가능한 서류 준비했다고 생각보다 연락이 일찍 오지 않아서.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70여 개도 중단됐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민원용 앱은 작동을 멈췄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는 무인 민원 발급기도 먹통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에게 각종 재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역시 마비됐습니다. 혼란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시중은행 앱에도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지가 등장했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행사장에서도 시민들의 문의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저번에 본가를 내려왔을 때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왔습니다. 여권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국민 혼란은 하루 종일 이어졌지만 재난 전달 체계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을 활용해 대국민 공지를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름부터 생소한 이곳은 1,600여 개의 국가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에만 3분의 1 이상의 시스템이 몰려 있는데 유사시를 대체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불이 난 곳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 이용하는 정부24, 공무원이 활용하는 온나라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정부 전산 자원의 핵심입니다. 대전을 본원으로 대구, 광주, 세 곳의 센터를 운영 중인데 대전 화재가 전국 서비스 마비로 이어진 건 본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중단된 주요 시스템 647개는 모두 대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재해복구 시스템, 즉 DR을 운영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023년 지방행정전산망 세울 먹통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선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DR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재작년 장애 이후에 그 사업은 작년에 컨설팅을 하고 올해 시범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의 핵심인 이원화는 서로 떨어진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데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한 곳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아직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센터 화재 때 광주나 대구는 아무런 대체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은 상태로 맞추면서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예요. 2, 3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계획서 검토 1년에 그다음에 뭐 시범 사업 1년 뭐 이런 거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요.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시 정부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며 이원화 체계를 압박했습니다. 그 뒤로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를 확대해 이원화를 갖췄지만 정작 민간 기업을 질타했던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어젯밤 화재의 원인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였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훼손 우려까지 겹치며 진압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배경에는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수많은 기기에서 활용되는데 적은 부피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거나 방전이 되는 등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번 불이 붙게 된다면 진화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에는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는데 충격이나 과열로 분리막이 파손되면 리튬이온이 한꺼번에 양극으로 몰리게 되고 이때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량의 전류가 흐르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배터리 온도는 1000도씨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열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화재는 국가정보를 다루는 서버에 불이 붙은 만큼 진압 과정에서 데이터 훼손까지 신경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버 보호를 위해서 다량의 물을 주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폭주를 좀 지연시키는 작전으로 소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분무 주수하면서 리튬 배터리 화재에는 수중에 담궈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전산실 내부 온도가 160도까지 치솟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떻게 화재 한 번에 대한민국 전산망이 마비될 수 있을까요? 예상 복구 시점과 당장의 대처 방안,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마비된 전산망 언제쯤 복구되는 겁니까? 아쉽게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가 가장 알고 싶을 겁니다. 네. 오늘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열기가 다 빠지지 않아서 복구 작업에 착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좀 원인이 달랐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네, 정부 당국자조차 알 수가 없다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산실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는 무사한 겁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데이터는 무사합니다. 네. 핵심 데이터는 실시간 재난복구 체계가 가동되고 있어 소실 가능성은 작은 건데요. 네. 다만 이번 화재로 서버 전원이 차단돼 재난복구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근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지켜봤지만 사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전산망 마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중대본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대책이 지켜지긴 했습니다. 네. 전산망 마비로 중대본이 가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책의 핵심은 이중화 백업 체계와 유사시 3시간 이내 복구인데요. 똑같은 사고를 겪었던 카카오톡이 지금은 이중화를 넘어 3중화를 한 것과 달리 행안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이내 복구 대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장애 목표 서비스 수준을 말한 거였고 이번엔 화재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말한 3시간 이내 복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설명은 사실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선뜻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불도 잡히고
열기도 잡힌 다음에 순수하게 복구한 시간만 쳐서 3시간이란 뜻입니다. 네, 이 정부 설명대로라면 결국 그 3시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인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주말이잖아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월요일이 되면 이 정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당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 당분간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 전산망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대국민 공지 창구 역할을 하고 있게 됐거든요. 네. 들어가 보시면 수기 접수 처리나 대체 사이트 안내 같은 필요한 조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기자들에게 하는 행안부 공지도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조선시대에도 혹시 모를 유실에 대비해서 실록을 3곳에 나눠 보관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백업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2025년 정부 시스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네, 여야의 쟁점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되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율 기자, 이 시각 국회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통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전인 7시 반쯤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법여권 의원들만 곧바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개편되면 위원은 7명으로 늘어나고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됩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본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을 숙청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법안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 통과한 방송 3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방통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그 기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그 법안의 취지 아닙니까? 네, 오늘 통과된 법안 말고도 여야 쟁점 법안이 아직 남아있는데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법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는데 국민의힘은 이 역시 현재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법여권은 이 또한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저녁 강제 종결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 저녁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같은 절차를 밟으면 쟁점 법안들은 모레 저녁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시간 전 의총을 마치고 화제 상황을 감안해 무제한 토론을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라 필리버스터 전국은 모레까지 4박 5일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어제 나왔어야 합니다만 오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읽히는데 박혜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은성 내란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공판 일주일 전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모든 과정 촬영이 이뤄진 공판과 달리 보석신문 과정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보석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연이어서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분가량 직접 발언했습니다. 구속된 뒤 1.8평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 출석이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석방을 요청한 겁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 출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풀려날 경우 재판 자체를 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오늘은 청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입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시한을 넘긴 셈인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 파급력 등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찜질방에서 가마가 폭발해 28명이 다쳤습니다. LPG통에 연결된 토치로 장작을 태우려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찜질방 내부에 불가마가 무너져 흙더미가 됐습니다. 흙과 검댕이 뒤섞여 매캐한 냄새를 뿜어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가마가 폭발했습니다. 잠깐 불 붙이려 하는데 밀려버린 거지, 안에서. 찜질방 직원이 액화 석유가스, LPG통에 연결된 토치로 장작을 태우려다가 가마 내부에 차 있던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원을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고 25명도 다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자 깜짝 놀란 손님과 직원 72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폭발이 화재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한 게 LPG인지 장작의 연소가스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사당국은 오는 월요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소유 차량에만 해당할 뿐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 등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도 제도는 1년 넘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후유증으로 왼쪽 몸이 마비된 김정순 씨. 매일 차량을 쓰지만 최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는 아예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소유 차량을 폐차한 뒤 경제 사정을 고려해 차량을 장기 렌트했더니 장애인 통행료 할인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거지 물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렌트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현행법상 장애인 소유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인데 지난해 한 장애인 운전자가 권익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장애인 임차 차량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면 연간 4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대신 9,000대 넘는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간 통행료 수입 4조 원에 비하면 늘어나는 재정 부담도 적은 점 등을 들어 권익위는 민원 접수 2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1년 넘도록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일이 이렇게 지날 동안에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 해태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 이전에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 행정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구촌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브라질에선 열차가 탈선하는 대형 사고가 났고요. 초강력 태풍 2개를 연달아 맞은 필리핀에선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화물 열차가 트럭의 옆면을 들이받은 채 선로에 멈춰섰습니다. 충돌의 충격을 버티지 못한 화물칸은 선로 위에 널브러졌고 실렸던 옥수수들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브라질에서 옥수수를 운반하던 화물 열차가 철로를 건너던 트럭과 충돌해 탈선했습니다. 기관차 2대, 화물칸 14대가 옆으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동시에 초속 32m의 바람이 불어 나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현재 시각 26일 초강력 태풍 라가사가 핥힌 지 나흘도 안 된 필리핀에 20호 태풍 부알로이가 또 한 번 불어닥쳤습니다. 침수된 집에 물이 들이치지 못하도록 물막이를 설치해봤지만 무용지물. 수상 가옥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상황이 모든 걸 체념케 합니다. 이미 라가사로 최소 9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 당국은 부알로이로 인해 11명이 더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을 통과한 부활로인은 내일쯤 베트남을 통과하며 세력이 약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불꽃의 향연을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 안방에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축제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수 기자, 지금 뒤로 불꽃이 보이는데 축제는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저녁 7시 20분 첫 발을 쏘아올린 불꽃축제는 총 16만 발의 불꽃으로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첫 순서인 이탈리아 팀은 음악가 엔니오 모니코네의 음악에 맞춘 화려한 불꽃쇼를, 캐나다 팀은 슈퍼히어로 영화 주제곡에 맞춘 역동적인 연출을 선보였는데요. 시민들은 한강 하늘 위 아름다운 빛의 향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너무 이쁘고 우리나라 것도 완전 기대돼요. 한국팀은 시간을 주제로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K-팝 데몬 헌터스의 수록곡 골든에 맞춘 왕관 모양의 불꽃으로 정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네, 화면으로 봐도 참 아름답네요. 이제 곧 축제가 끝나고 100만 명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교통 상황도 함께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은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작년에는 한 8시, 9시쯤 와가지고 자리가 다 차 있어서 올해는 첫 차 타고 와서 이제 자리를 주최 측은 이번에도 100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경찰은 한강 교량과 인근 자동차 전용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앞 도로는 밤 11시까지 전면 통제되며 이곳을 지나는 19개 버스도 우회 운행합니다. 대신 지하철을 증편해 5호선은 18회, 9호선은 62회 추가로 운행합니다. 다만 공원 앞 여의나루역은 인파가 쏠리면서 저녁 6시 30분쯤부터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또 최근 운행을 시작한 한강버스도 오늘은 운행을 중단합니다. 주최 측은 안전 인력을 투입하고 이어지는 애프터파티로 시민들의 분산 퇴장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 시장에 모처럼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18곳에서 청약을 받는데 국민 평형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 원에 달해도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소식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의 2000세대 아파트 모델하우스. 다음 주 청약 신청을 앞두고 상담을 원하는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이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 원대에 책정됐습니다. 15억 원 넘는 분양가가 나온 건 이곳 일대에서 처음입니다. 공사비가 상승한 영향이지만 지하철 7호선 역세권의 광명시 아파트 값이 상승 추세여서 평일임에도 발길이 이어집니다. 비싸게 나온 감이 있긴 한데 또 그래도 설산역 근처고 하니까 또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를 비롯해 다음 주 청약 접수를 하는 단지는 전국 18곳, 14,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 연휴가 취장 열흘에 달해 이번 시기를 놓치면 길게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 곳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도 10곳 가까이 청약자를 모집합니다. 최근 수원시 영통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2억 원대 분양에도 5천 명 넘게 몰린 바 있어 업계의 기대감은 큽니다. 수도권은 앞으로 분양 물량도 좀 줄어들고 결국 집값 상승이 예상이 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은 분양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서 열기가 퍼지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 소도시에선 미달이 속출하고 있어 양극화 또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쌀값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20kg 한 포대를 5만 원대면 샀는데 지금은 6만 5천 원을 넘게 줘야 합니다. 이럴 땐 정부가 비축해뒀던 쌀을 풀어서 가격을 조정해 왔는데 이번에는 쌀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대여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홍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쌀 도정 공장. 작년에 수확돼 정부 창고에 보관돼 있던 800kg짜리 벼 포대들이 줄줄이 도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이 도정 공장에는 정부 비축미가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정부가 이를 빌려줬다는 점입니다. 농가에서 늦어진 추석에 맞춰 수확을 미루면서 햅쌀이 턱없이 부족했던 공장엔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전체 합쳐서 447톤. 단경기에 거래처에 물건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비와 같은 물건이죠. 20kg 쌀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을 넘어 6만 5천 원까지 급등하자 정부가 유통업체와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미를 푼 겁니다. 대여 방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햅쌀 수확 이후 쌀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쌀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한 가격 할인까지 맞물리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료국이 부족하다는 그 현장의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가격의 급등세를 조금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유통업체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다른 마트에 비해서 쌀 진열이 풍부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끼셔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쌀을 빌린 업체들은 내년 3월까지 같은 물량을 반납하면 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AI가 온 분야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패션쇼 런웨이에도 AI 모델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제 현역 모델도 AI 모델을 보고서 놀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패션쇼 현장에서 직접 그 모습을 확인해봤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올,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패션쇼입니다. 파리 에펠탑, 로마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모델들의 런웨이가 펼쳐집니다. 다양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이 모델들, 모두 AI로 만든 가상의 모델들입니다. AI 모델이랑은 또 처음 이렇게 쇼를 해봤는데 AI 모델들의 움직임이랑 그런 의상 표현 같은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어요. AI 쇼 호스트와 AI 성우가 활약하고 있는 홈쇼핑 업계에 이제 AI 모델까지 등장한 겁니다. 방송 상품 선정부터 방송 연출 및 제작의 영역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AI를 통해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평소 입어보고 싶었던 옷을 고르고 내 전신 사진을 등록하면 고른 옷을 착용한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 사진을 검색하면 비슷한 제품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패션 앱의 자체 개발한 AI를 적용하자 순식간에 사용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 패션 AI 시장은 지난해 3조 원에서 오는 2034년 85조 원 규모로 급상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패션 업계가 앞다퉈 AI 옷 입기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김해 공항에서 5개월째 햄버거로 숙식을 해결하며 난민 신청을 요구한 기니 국적 30대 남성의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법무부가 난민 심사 불회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뤄진 조치인데 이 남성이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서울 등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북부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하루 동안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며 날은 반짝 서늘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이후로는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 23도, 부산은 25도로 늦더위가 꺾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저녁으로 부쩍 더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강원 철원 고석정을 담았습니다. 네, 만개한 가을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